2026년 1월 6일 월요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IT 전쇼회 CES 현대차 부스 정의선 회장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로봇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틀라스 키 157cm 무게 82kg 사람과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들고 회전하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현대차가 이걸 만들었다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울산 현대차 공장 기숙사 48살 용접工박상철 씨가 유튜브로 CES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용접봉을 들고 철판을 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거 내가 하는 일이잖아. 25년간 용접만 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울산에서 아파트 2채 샀고 아들 둘 대학 보냈습니다. 킹산직 고졸로 억대 연봉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했습니다. 야근이 사라졌습니다. 특근도 없어졌습니다. 월급이 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증발했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아틀라스를 울산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3만 대. 울산 공장 생산직 노동자가 정확히 3만 명입니다. 울산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예요. 울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신형 모델은 오지 않고 신규 채용은 끊겼고 평균 나이는 53세로 올라갔습니다. 킹산직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킹산직이 무너진 진짜 이유와 정의선이 로봇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충격적인 계획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당신이 제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ES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로봇은 2028년부터 우리 공장에서 일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가격은 얼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30년쯤이면 4억 6천만 원 선으로 양산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4억 6천만 원. 비싸 보이시나요? 틀렸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의 일을 합니다. 1년에 2억 7천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로봇 가격 4억 6천만 원을 2억 7천만 원으로 나누면요. 1년 7개월이면 본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게다가 로봇은 10년은 씁니다. 10년이면 27억 원을 아끼는 거예요. 한 대가요. 울산 공장 생산직이 3만 명입니다. 이 중 2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봇 7,000대면 충분합니다. 3만 명의 3분의 1이니까요. 7,000대 구입 비용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절감되는 인건비가 1조 8천억 원입니다. 2년이면 본전이고 3년 차부터는 매년 1조 8천억씩 순이익입니다. 10년이면 18조 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박상철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 로봇 나보다 잘해. 25년간 쌓은 기술이었습니다. 용접봉 각도, 불꽃 색이, 철판 온도, 손끝으로 느끼며 익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일주일 학습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정확도는 더 높았습니다. 오차 0.01mm.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25년간 현대차에서 용접 기술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봇은 그의 25년 경력을 단 일주일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박 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일자리,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미국 공장의 무인 시스템 구축. 정의선, 다크팩토리 선언. 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25년간 매일 출근했던 그곳.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산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킹산업, 산업의 왕,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를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고졸로 억대 연봉.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했던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1989년 울산 공장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루 3,000원, 지금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큰 돈이었어요. 원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왔습니다. 울산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엑셀이라는 차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시간씩 야근했습니다. 돈이 쏟아졌습니다. 1995년쯤 되니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50만 원이었어요. 고졸 생산직이 대졸 사무직의 4배를 받은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이 전성기였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고 울산 공장 노동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균 연봉 7천만 원, 보너스 합치면 억대였습니다. 킹산직 자녀들은 강남 학원을 다녔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도 갔습니다. 부모가 고졸 생산직인데 자녀가 서울대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상가 인베르도 올랐습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울산 시내 백화점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도 쉽게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노동자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2020년 1월 현대차는 독일 지멘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금액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자동화 투자를 한다는 말만 살짝 흘렸을 뿐이었죠. 같은 해 3월, 일본 헌학과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접 로봇 150대, 도생 로봇 50대, 조립 로봇 100대, 총 300대였어요. 계약 금액 900억 원. 2021년 5월에는 미국 테슬라에서 엔지니어 15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현대차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봉 3억, 계약 기간 5년. 노동자들은 몰랐습니다. 회사가 조용히 진행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 준비를 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2022년 로봇들이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로봇들이 울산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도생 라인부터였어요. 사람이 스프레이건으로 칠하던 방식을 로봇이 대체했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도색 시간이 차 한 대당 45분에서 28분으로 줄었어요. 품질도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숙련돼도 미세한 떨림이 있거든요. 특히 오후가 되면 피곤해집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그러면 도색 품질이 조금씩 떨어져요.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균일하게 칠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똑같습니다. 도색 라인 노동자 200명 중에서 50명이 다른 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리가 없어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라인 가면 돼. 하지만 문제는 다른 라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2023년 용접 라인에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박산철 씨가 일하는 라인이었죠. 독일 쿠카 로봇 120대가 투입됐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8억 원, 120대면 960억입니다. 용접은 자동차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차체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면 차 전체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어요. 낚시 같은 사람 말이죠. 25년 경력, 용접봉만 보면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오차가 0.01mm였습니다. 레이저로 측정해서 완벽하게 용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용접 라인 노동자 800명. 로봇이 들어온 후 필요 인원은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0명이 남는 거예요. 회사는 이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품질관리팀, 물류팀.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었어요. 그 부서들도 곧 자동화될 예정이었으니까요. 2023년 울산 공장 자동화율은 울 15%였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는 75%예요. 1년 반 만에 20%가 오른 겁니다. 자동화율이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죠. 생산직 노동자 3만 명 기준으로 6천 명이 덜 필요해집니다. 6천 명이요? 6천 명. 작은 공장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회사는 이들을 당장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도 있고 노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야근과 특근을 없앤 거예요. 예전에는 생산 물량이 많으면 야근하고 특근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봇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야근이 필요 없어요.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사람 일은 줄어드는 겁니다. 박산철 씨의 장면 근무 시간을 보겠습니다. 정규 근무 1년에 2100시간, 야근 400시간, 특근 200시간, 총 2700시간이었어요. 올해는요? 정규 근무 2100시간, 야근 50시간, 특근 0시간, 총 2150시간입니다. 600시간이 줄었어요. 600시간 줄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야근 특근 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박씨 시급이 3만 원이라고 치면 야근 특근은 시급 4만 5천 원이에요. 600시간 곱하기 4만 5천 원,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1년에 2,7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 박상철 씨가 월급 명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410만 원. 작년 같은 달 그의 월급은 620만 원이었습니다. 21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만에요. 1년이면 2,52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야근이 없어졌어. 특근도 없어졌고 설마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 15명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휴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 불안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 11월 울산 공장은 차 7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올해 11월은 7만 5천 대를 만들었어요. 5천 대나 더 만들었어요. 생산은 늘었는데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눈치 채셨습니까? 로봇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박 씨가 일하는 용접 라인 왼쪽에 작년 8월부터 새로운 로봇 6개가 설치됐습니다. 독일 쿠카 제품이었죠. 이 로봇들은 박 씨가 하루 8시간 동안 하던 일을 5시간 만에 끝냅니다. 게다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요. 사람 3명분의 일을 하는 거죠.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처음 봤을 때는 신기했어요.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나를 대체하는 거구나. 박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25년간 용접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현대차에서 용접 기술자로 이름도 날렸죠. 후배들 교육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일주일 만에 그의 25년 경력을 따라잡았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이었던 박 씨는 9,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더 심했어요. 올해 성과급도 작년보다 작게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8,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7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박 씨만이 아닙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노동자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한 명당 평균 2천만 원씩 줄었다고 가정하면 전체로는 4천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4천억 원. 회사가 로봇에 투자한 돈이 총 1,200억이었습니다. 1년에 4천억을 아끼면 4개월이면 본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에요. 게다가 로봇은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00억 정도 들지만 그래도 매년 3,900억씩 아끼는 거예요. 10년이면 3조 9천억. 엄청난 금액이죠.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조가 막을 수 있었던 건 회사가 생산을 멈출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파업하면 공장이 멈추고
회사는 하루에 수백억씩 손해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노조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로봇이 돌아가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5만 명. 조직률 93%.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노조였어요. 임금 협상 때마다 파업을 불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연속 파업했어요. 그때마다 회사는 굴복했습니다. 노조 요구를 받아들였죠. 임금은 해마다 5%씩 올랐습니다. 왜 회사가 굴복했을까요? 생산이 멈추면 손해가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울산 공장 하루 생산량이 차 2,500대예요. 한 대당 평균 판매가 3,500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 생산액이 875억입니다. 875억. 파업하면 이 돈이 날아갑니다. 일주일 파업하면 6,125억 손해요. 회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2023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2023년 임금 협상,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63%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90% 넘게 찬성했어요. 그런데 63%, 40% 가까이가 반대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배 차이였습니다. 현대차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기존 노조 간부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50대 노조 간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회사는 우리 적이다. 계속 싸워야 한다. 하지만 30대 젊은 노동자들은 달랐어요. 파업하면 회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다. 적당히 타협하는 게 낫지 않나?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조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파업이었어요. 노조는 로봇 도입 중단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자동화는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다. 즉시 중단하라. 파업 투표를 했어요. 결과는 찬성 59%, 간신히 과반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저 찬성률이었어요.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봇 도입은 회사의 경영권입니다. 노조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1mm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조합원 5만 명 중에서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사람은 2만 명이었습니다. 40%예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90%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노동자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해봤자 소용없다. 로봇으로 생산한다. 우리만 월급 깎인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파업 기간 3일 동안 울산 공장 생산량은 평소의 70%를 유지했어요. 로봇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파업하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막대한 손해를 봤죠.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는 끄떡없었어요. 생산의 70%를 유지하니까 손해가 크지 않았죠. 파업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노조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조건부 합의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했지만 실제로는 노조가 완패한 겁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명확합니다. 회사는 자동화를 추진하되 고용 감축은 자연 감소로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는 로봇을 계속 들여놓는다. 대신 노동자를 강제로 해고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나가는 건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100% 승리였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야근과 특근을 없애면 월급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알아서 떠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23년 현대차 울산 공장 자발적 퇴사자는 400명이었어요. 2024년에는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3배예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월급이 줄어서입니다. 연봉 1억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차라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나으니까요. 회사는 퇴사한 사람 자리를 로봇으로 채웠습니다. 신규 채용은 최소화했고요. 2023년 신규 채용 600명, 2024년 200명, 2025년 계획은 100명입니다. 6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쯤에는 신규 채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평균 3억 원씩 특별 퇴직금을 줬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3억 원이면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5세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문을 닫고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3억 원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지금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 보면 현대차 출신 명예퇴직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7천만 원씩 받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연결해 볼까요? 킹산직은 왜 무너졌습니까? 로봇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봇만이 아니에요. 노조가 너무 강했고 회사는 그걸 피하고 싶었고 로봇이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킹산직이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깊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 공장 노동자 28,000명의 평균 나이가 53세입니다. 50세가 넘는 사람이 70%입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채용은 총 200명 뿐입니다. 1년에 40명. 예전엔 1년에 1000명씩 뽑았던 공장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합니다. 울산 공장은 미래가 없다는 소문이 퍼져서 차라리 아산이나 전주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산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용접은 100% 로봇, 도색은 90% 로봇, 조립도 70% 로봇입니다.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 공장 노동자 1명이 관리하는 로봇 수가 평균 5대인데 울산은 1대입니다. 5배의 차이. 이게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고 이것이 미래와 과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울산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요? 바로 미국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1월 7일 CES가 끝난 다음 날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현대차 그룹 최고 전략회의인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는 계열사 사장단과 해외 권역장 등 주요 임원 약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정의선 회장이 내놓은 핵심 의제가 바로 DF247입니다. DF 이벨 사체. 영어로는 다크 팩토리 247. 불도 켜지 않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무인 공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된 공장이 아닙니다.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로봇이 사람이 수행하던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고 공장 전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것을 현대차 그룹의 생존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무인 공장과 로봇을 미국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인가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아틀라스를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에 투입하여 학습시키고 2028년에는 이 공장에 아틀라스를 정식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미국의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3만 대 양산하여 미국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만 대. 여러분, 3만 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울산 공장 생산직 노동자가 3만 명입니다. 아틀라스 3만 대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이걸 울산이 아닌 미국에 가져갑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울산은 버려지고 미래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킹산직이 무너진 진짜 이유이고 정의선 회장이 내린 냉혹한 판단입니다. 울산에서는 노조의 강경한 반발 때문에 새로운 로봇 설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2023년 9월 파업이 그걸 보여줬죠. 그러면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현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대미 관세로 4조 1천억 원의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4조 1천억 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로봇이 필수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봇으로 차를 만들고 관세도 피하고 경쟁력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울산은요? 신형 모델 배정이 끊겼습니다. 2020년 신형 그랜저가 전주로 이동했고 2022년 신형 제네시스가 아산으로 갔고 2023년 아이오닉 6이 체코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 남은 건 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회사는 울산을 조용히 버리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도 안 주고 신규 채용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합니다. 대신 미국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틀라스 한 대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KB증권은 아틀라스가 2030년 기준으로 3년 내구 조건에서 약 4억 6천만 원 수준에서 양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억 6천만 원. 이 숫자가 크게 들리는가요? KB증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감안하더라도 2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간 약 7,200만 원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 7,200만 원. 삼성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간담회를 통해 초기 생산 원가가 약 2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10,000대 이상 생산하면 원가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격은 2년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수준으로 출시될 것이다. 2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차 노조 자체가 제시한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로봇 한 대가 24시간 가동될 경우 인간 노동자 3명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간 3억 원의 인건비를 로봇 한 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킹산직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로봇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입니다. 4억 6천만 원짜리 로봇 한 대가 연간 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2년이면 본전이고 3년 차부터는 매년 3억 원씩 순이익입니다. 10년이면 30억 원. 경영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연초에 약 30만 원 전후에서 머물렀던데 1월 22일에는 장중에 무려 5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59만 5천 원. 업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변모한 것을 시장이 인정한 것이다. 테슬라 역시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연간 100만 대 양산을 목표로 잡았고 기존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이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와 같은 수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세계 무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울산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로봇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고 있고 울산에는 평균 나이 53세의 노동자들만 남아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은 오지 않고 신규 채용은 끊겼고 젊은 사람들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킹산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봉 1억 받던 생산직 노동자는 이제 과거가 됐어요.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조는 무력해졌습니다.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로봇은 파업을 안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현대차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아,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모두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기아는 작년 광주 공장에 900억을 투자했습니다. 자동화율을 60%에서 80%로 올렸어요. 올해 신규 채용은 150명, 작년 500명에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공장에 5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동화율 70% 목표예요. 생산직 노동자 8,000명을 6,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는 더 극단적입니다. 평택 공장을 아예 스마트 팩토리로 재편한다고 발표했어요. 자동화율 95%, 생산직 노동자를 현재 4,000명에서 2,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줄이고 로봇 늘리고 킹산직은 사라지고 저임금 노동자만 남는 구조로.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똑같아요. 독일 폭스바겐은 2022년 노조와 고용보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향후 10년간 강제 해고는 없다. 대신 임금 인상은 동결한다. 자연 감소로 인력을 줄인다. 결국 현대차랑 똑같아요. 일본 도요타는 더 앞서갔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자동화에 투자했어요. 지금 도요타 공장 자동화율은 95%입니다. 생산직 노동자가 10년 전 절반으로 줄었어요. 미국 테슬라는 애초에 사람을 최소화하고 만들었습니다. 기가팩토리 자동화율이 98%예요. 차 한 대 만드는데 사람 손이 거의 안 갑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데 한국만 예외일 수 없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노동자 2,000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노동자 3만 명이
1년에 100만 대를 만듭니다. 생산성이 15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5배요. 제조업에서 단순 반복 노동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단순직은 이제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군산의 GM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창원의 르노 삼성은 위기 속에 있고, 광주의 기아도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모두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고 미래가 불안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가 아니고 아마 투쟁 전술의 일부일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고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러다이트 운동.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공포에서 직공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의 등장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산학원 예시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동네가 주산학원으로 가득 찼었는데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주산학원이 사라지고 곧 컴퓨터 학원이 생기고 그것도 얼마 안 돼요. PC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변화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할과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단순히 로봇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 안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지금 현재 현대차가 울산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최근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회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요. 6개월간 로봇 관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나이도 있고 컴퓨터는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안 하면 떨어질 것 뻔하잖아요. 해봐야죠. 살아남으려면. 현대차는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로봇 프로그래밍, 센서 관리, AI 시스템 운영을 교육하여 6개월 과정이에요. 작년에 100명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한 사람 중 70명이 기술직으로 전환됐어요. 월급은 거의 비슷하고 야근, 특근은 없지만 고용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40대 후반, 50대 노동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25년간 용접만 한 사람에게 갑자기 코딩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교육 100명 중에서 중도 포기가 30명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못 따라가겠다. 특히 50대는 대부분 포기했어요. 결국 이 방법은 젊은 노동자들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30대까지는 가능해요. 40대 넘어가면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동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전략은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술이죠. 생산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가 그 통로입니다. 6개월 교육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센서 관리, AI 시스템 운영을 배웁니다. 수료하면 기술직으로 전환되고 고용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노동자들에게만 현실적입니다. 30대까지는 가능해요. 40대 넘어가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둘째, 임금을 포기하고 고용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를 포기하고 대신 고용 보장을 받는 거죠. 독일 폭스바겐이 이 방법을 썼습니다. 향후 10년간 강제 해고는 없지만 임금 인상은 동결. 한국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급이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비 대면 남는 게 없거든요. 결국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회사는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강제 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임금만 줄이면 알아서 나가니까요. 셋째,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을 떠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50대 생산직 노동자가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 생산직은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자영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3억 원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가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를 외면하면 도태됩니다.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교육이든 전직이든 뭐든지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교육 지원, 전직 지원, 실업급여 확대,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화로 이익을 보는 건 회사예요. 그렇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 재교육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소한만 합니다. 결국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예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위로 막아도 강물은 그 주변을 돌아 흘러갑니다. 기술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킹산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졸로 연봉 1억 받던 황금 시대는 이제 역사가 됐어요. 그 자리를 아틀라스가 차지했습니다. 키 157cm, 무게 82kg,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오차 0.01mm로 완벽하게 작업하고 4억 6천만 원에 연간 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노조는 무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파업을 안 합니다. 2023년 9월 파업 때 참여율이 40%였고 그 3일 동안에도 공장은 70%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끄떡없었어요. 노조는 패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디앱 204채, 무인 공장, 그리고 미국 진출.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여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에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울산이 아닌 미국으로요. 울산은 신형 모델 배정이 끊겼고 신규 채용은 1년에 100명 수준으로 줄었고 평균 나이는 53세로 올라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아,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미국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단순 반복 노동에서 로봇과 AI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단순직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전직을 준비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은 재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외면하고 도태될 것인가? 박상철 씨는 내년부터 로봇 관리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도태되니까요. 킹산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올 것입니다.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직, AI를 운영하는 전문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지니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황무지의 공정을 재운 그 정신, 정의선 회장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 정신,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울산의 노동자들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